한국과 마찬가지로 일제강점과 해방, 분단이라는 역사가 있고, 이 영상에서 말했던 것처럼 한국과 마찬가지로 50년대 토지개혁을 성공적으로 해내서 자작농을 늘리고 농촌의 생산력을 키워서 나라의 공업화를 뒷받침하고 수출로 부를 쌓은 나라. 그래서 국민 총생산 기준 한국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소득 수준에 한국처럼 글로벌 기술 기업을 갖고 있는 나라. TSMC의 T는 무려 타이완의 약자로 IBM이 국제사무기계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머신인 것 수준으로 재미없는 김 빠지는 약자입니다. 또한 식민지배, 분단, 민주화 등 겉으로 드러나는 역사뿐 아니라 유교, 불교, 도교, 유볼도의 정신문화도 공유하기 때문에 유교의 과거제도 등에 기인한 높은 교육열과 학벌문화, 공부로 신분 상승하려는 문화 등 한국과 대만은 공통점이 많아서 한국인들은 해외에서 대만인들을 만나면 말도 금방 통하고 친해지기 쉽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요. 참 정도 많고 양식 있는 사람도 많다고 좋아지려는 순간 발견하게 되는 한국인들로서는 쉽게 공감할 수 없는 대만인의 정서가 친일 정서입니다. 사실 대만에는 친일도 있지만 혐한도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혐한은 이미 소수의 문제가 되어버린 느낌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한류라는 단어 자체가 대만에서 생겼을 정도로 대만은 한국 문화를 사랑하고 소비하는 나라입니다. 대만의 혐한 정서가 일반적이라면 대만의 국민 스포츠라고 할 수 있는 프로야구의 구단들이 한국인 치어리더 영입에 열을 올리고, 현재 수도 타이베이의 시장을 맡고 있는 장개석 손자 장위애난이 이다의 치어리더와 유튜브를 찍는 모습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만약에 한국인이 대만에 혐한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나는 대만이 싫다, 혐한이 있으니 나는 혐대하겠다는 식이면, 이는 한국에는 반미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미국인들은 한국 싫어해도 된다는 것과 같은 논리일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미국인이 한국 가봤더니 광화문 한복판에서 반미 시위하더라, 그래서 나는 한국이 싫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사람을 보며 개개인이 다양한 의견을 가질 수 있고 표출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대한 이해가 없구나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혐한이 중국 대륙과의 관계 등 두 나라의 다른 외교적 현실로 인해 촉발되었고, 우리나라의 지역감정처럼 선거철에 정치인들에 의해 자극된 면이 큰, 즉 그 근본이 얕기 때문에 시들해진 것과 달리 대만의 친일 정서는 훨씬 뿌리가 깊습니다. 역사적 연원이랄 것도 있고, 또 대만 사회에 훨씬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여행 가도 금방 체감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대만의 친일 성향엔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걸 꼽으라면 일제의 식민 지배 후에 대륙에서 대만으로 넘어온 장제스의 국민정부가 부패했고 무자비하게 통치했던 것이 이유로 꼽힙니다. 대만에 있던 사람들은 식민지 식민의 신세에서 드디어 중화민족 국가에 편입돼서 우리 민족 우리나라에 살게 되는 건가 했는데, 대륙에서 넘어온 국민당 세력은 본성인들을 일제에 부역하고 일제의 대륙 침략에 적극 협조한 민족의 반역자로 여기며 차별과 탄압을 했다는 것, 그리고 지배층이 된 외성인들은 대륙에서의 부패와 무능을 대만섬에서도 반복했기 때문에 본성인들 입장에서는 해방이 되면 삶이 더 나아질 줄 알았는데 왜 더 힘들어졌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됐고, 그나마 일제 때는 부패는 적었던 것 같은데 라는 현타 모먼트를 갖게 되면서, 아마도 김일성이 북한을 통치했을 때 일제강점기를 겪어본 북한 주민들이 했을 자각, 해방되면 좋을 줄 알았는데 같은 민족 밑에서 사는 게 더 어렵네 라는 자각을 하게 되면서 결국 개가 가니까 돼지가 왔다 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 개는 집이라도 지켰는데 돼지는 먹기만 하고 살림을 거덜내네 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불만이 고조된 대만 본성인들을 국민정부가 무자비하게 탄압한 게 1947년 2월 28일 타이베이 시내에서 시작돼 전국적인 학살로 번져 18,000명에서 28,000명이 희생된 2.28 참극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계엄령은 무려 1987년까지 38년 동안 이어져 기네스북에 오른 최장기간 계엄령이 되었고, 그 기간 본성인들은 정당을 만들 수도 없었고, 한반도에서 일제강점기 때 학교에서 조선말을 쓰면 체벌을 받았던 것처럼 대만의 본성인들도 해방 후인데도 자신들의 방언을 쓰면 체벌을 받았고, 외성인들이 가져온 대륙의 북쪽 방언을 써야 했다는 것 등 본성인들은 피식민 통치에 버금갈 정도의 억압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의 친일 정서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설명은 이러한 국민정부의 무자비한 통치에 대한 반작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만에 관해 읽다 보면 유독 한국인들 사이에서 강한 지지를 얻고 있는 설명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바로 대만의 경우에는 일제의 식민 지배가 우리처럼 가혹하지 않았다, 통일국가였던 적이 없는 대만은 일제에 그다지 저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문기사나 책에서도 종종 만나게 되는 관점인데, 대만은 유럽, 일본, 중국의 정치적 간섭을 오랜 기간 받은 역사적 배경이 있어서 대만은 일제에 적대적이지 않았고, 일제도 대만에 대해서는 유화적인 정책을 펼쳤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랬을까요? 대만에선 일제강점기를 보통 일치시기라고 부르는데 일치시기 50년 동안 대만에선 19번의 큰 봉기가 있었고 2번은 수도 타이베이의 점령을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일본은 1894년 청일전쟁이 이긴 후 다음해인 1895년에 대만을 점거했는데 첫 7년 동안 94번의 게릴라 어택이 있었기 때문에 대만을 강점하는 단계보다 합병 이후에 일본군의 사상자가 훨씬 많았습니다. 1920년까지는 매년 최소 8,200명이 체제 전복을 기도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고 1921년부터 30년까지는 매년 최소 6,500명이 반란 등의 이유로 구금되었습니다. 우리와 비교하면 국외의 독립운동, 즉 한반도 바뀐 간도나 중국에서의 독립운동이나 대만인들이 대륙으로 넘어가서 항일 독립운동을 한 경우는 제외하고 국내의 무장봉기만 놓고 보면 대만이 오히려 많죠. 그렇다 보니 일본의 대만 통치 역시 무자비했습니다. 그 예가 1902년에 일어난 홍백화 사건, 붉은 꽃, 흰 꽃 사건입니다. 당시 대만의 총독부 민정장관은 일본에서는 식민지 경영의 청사진을 제시한 애국자로 떠받들여지는 고토 신페이였습니다. 그는 의사 출신으로 식민 통치의 생물학적 접근법을 적용할 것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페이는 가자미의 눈을 옆으로 옮겨단다고 도미가 되겠냐, 가자미는 가자미 그대로 있는 그대로 연구해야 된다며 일본의 제도를 대만으로 그대로 이식하려 하지 말고 먼저 풍습과 전통 등의 독특한 현지 문화를 면밀히 조사해서 통치에 편리한 건 보존하려 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문화에 원래 있던 연자제인 보갑제 등의 전통을 보존하고 활용해서 더 안정적인 사회 통제에 초석을 마련했습니다. 또 그는 대만인들의 교육에 힘썼는데 식민지 시민들이 일단 글을 읽을 줄 알아야 일도 시킬 수 있고 매번 똑같은 말 반복 안 해도 되고 비료 자료에 적힌 사용법 정도는 읽을 수 있어야 농업 생산도 늘어날 테니 교육을 시키면서도 그 수준을 딱 애국 프로파간다를 세뇌할 수 있는 수준, 황민의 애국 구호를 읽고 외칠 수 있는 수준을 유지하며 높은 교육 수준을 바탕으로 독립적인 사고를 하는 것까지는 경계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성공적인 식민지 정책으로 그가 부임할 당시 대만은 일본 본국의 재정 지원으로 유지되었지만 그의 재임 기간 동안 철도, 항만, 통신망, 전력 등의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사회 인프라 구축을 했음에도 대만의 식민지 경영은 흑자로 전환하여 재정 자립을 이루었습니다. 그 밖에도 언론, 대만은행 등의 금융, 아편 중동 문제 등 여러 방면에서 족적을 남겨서 일본뿐 아니라 대만에서도 근대화의 초석을 놓은 인물로 여겨지고 당시 총독이었던 고다마 겐타로와 함께 지금도 국립대만박물관에는 그 둘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하지만 군인 출신이 아니었다고 해서 그의 통치가 유화적이었냐고 하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는 항일 유격대의 무장투쟁이 끊이질 않았는데 1902년에 그는 중재자들을 통해 항일 세력들에게 투항만 하면 과거를 묻지 않겠다며 귀순을 유도합니다. 그래서 1902년 5월 25일에 총 266명의 유격대 대장과 그 부하들을 환영하는 귀순식이 대만의 윈린 지역의 6곳의 지청과 파출소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이때 주최 측은 행사의 주인공인 귀순자들의 가슴에 붉은색 꽃을 달아주었습니다. 일본 측 인사들은 흰 꽃을 달았고요. 오전 9시에 6곳에서 시작된 귀순식이 끝남과 동시에 가슴에 붉은 꽃을 단 사람들을 향해 기관총이 발사되었고 이 6곳에서 식장을 먼저 빠져나간 단 한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265명은 현장에서 사살됐습니다. 고토 신페이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저항 세력과 협상을 중재한, 즉 저항 세력을 회유하는 역할을 한 중재자들 역시 모두 잡아 처형했습니다. 항복을 한 자나 항복을 권유한 자나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고토는 이 일로 본국으로부터 나라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추궁을 당했고 몇 달 뒤인 11월 18일에 민정장관직을 내려놓고 귀국하게 됩니다. 고토는 이 거친 게릴라들을 한자리에 모아놓으니까 통제가 불가능해서 우발적으로 발포한 거라고 해명했지만 6개의 멀리 떨어진 곳에서 동시에 같은 상황과 판단이 있었다는 걸 믿기는 어려우니 사전에 계획된 함정이라는 게 정설입니다. 일본으로 귀국한 고토는 민정장관을 그만둔 지 정확히 1년 후인 11월 20일에 당시 일본의 상원인 귀족원의 의원이 됩니다. 누군가는 했으면 하는 불미스러운 일을 누군가 총대를 메고 하고 그 사람에게 모든 불명예스러운 일에 책임을 전가하고 시간 지나면 보답해주는 방식이 기시감을 들게 하죠. 그러면 이 홍백화 사건으로 대만의 무력 저항은 끝났을까요? 대규모 항일 저항이 한풀 꺾이긴 했지만 앞서 말한 대로 무력 투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1915년 타이난 인근의 타파니 지역에서 봉기가 일어나 경찰서를 습격해서 1000명 넘게 체포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중 200명이 먼저 처형됐습니다. 그리고 일제는 이번에도 비슷한 제안을 했는데요. 투항하면 무조건 용서해주겠다. 항일 민병대 활동을 했거나 그저 그냥 산으로 도망친 마을 사람들도 내려오면 용서해주겠다고 발표했고, 그들이 돌아오자 모두 모아서 일렬로 세우고 바닥을 파라고 하고 그 후에 발포했습니다. 이 타파니 사건에서는 총 5천에서 6천 명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게 한 번 속으면 속인 사람 잘못인데 두 번 속으면 속은 사람도. 특기할 만한 건 현재 대만인들도 이러한 항일 활동에 관해, 특히 홍백화 사건은 아는 사람이 드물다는 겁니다. 대만에 계시는 분이나 대만 친구가 있는 분들은 홍백화 사건 아냐고 물어보면 모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대만인들도 우리는 일제에게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고 순응했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일단 그동안 역사 수업 시간에 대만 섬에서의 항일 활동이 강조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대륙에서 공산당에 쫓겨 1949년에 대만으로 도망쳐온 중화민국 국민정부의 장제스에게 대만은 어디까지나 대륙 수복을 준비하는 일시적인 피난처였고, 이전엔 대만에 와본 적도 없고 오래 있을 생각이 아니었기 때문에 국민당 정부 초기의 역사 교육이 대륙 중국의 역사 위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한나라, 당나라 등 본토의 역사적 사건과 문화, 사상 위주로 가르쳤기 때문에 대만 섬에서의 항일 활동은 강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국민당 입장에서는 대만에 있던 본성인들은 일제의 대륙 침탈에 힘을 보탠 친일파 집단이기도 하고 자신들 들어오기 이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무엇보다 자신들이 겪지 않은 본성인들이 겪은 고초는 강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장제스는 대륙에 있을 때는 항일 전쟁을 하긴 했지만 대만 섬에 들어온 이후엔 자신을 쫓아낸 중국 공산당에 대응하기 위해 자유진영의 일본과 연대하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52년에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중일 화평조약을 중국 전체를 대표해서 체결합니다. 물론 대륙을 차지하고 있던 중국 공산당은 이에 강력 반발했습니다. 즉 당시의 국제 정세로 인해 일본이 필요했기 때문에 반일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항일 활동이 강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2000년에 천수이벤의 당선으로 국민당에서 민진당으로 첫 여야 정권 수평교체가 됐고 일종의 대만판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이 있었는데 그땐 왜 항일 투쟁사가 부각되지 않았을까요? 이 역시 중국 대륙의 위협과 관련이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장제스의 국민당이 대륙 수복을 위해 일본과의 연대가 중요했다면 민진당은 기본적으로 중국 대륙으로부터 멀어지려는 독립 추구 성향이고 이를 위해서 역시 일본과의 공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민진당 역시 그 기조를 이어갔다는 겁니다. 즉 대만은 여야 무관하게 역사교육에서 항일 투쟁사가 강조되지 않아온 겁니다. 오늘은 의외로 대만에선 격렬한 항일 투쟁이 있었고 일제의 대만 통치 역시 꽤 무자비했다는 걸 얘기해봤습니다. 한국에선 친일이라는 단어는 반민족 기회주의와 동의어이고 일본의 좋은 점을 말할 때도 배울 건 배워야 돼 라고 조심스럽게 말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대놓고 친일이라고 밝히는 대만인들의 모습을 이해하기 어렵고, 그래서 그런 어질어질한 상황을 납득하기 위해서 더 많은 설명과 이유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제는 대만을 무자비하게 통치하지 않았고 대만 사람들도 순응했다는 레토릭에 끌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대만 친일의 정말 재미있는 포인트는 철권 통치하지 않아서 친일한다는 쉽게 수긍할 수 있는 설명이 아니라 철권 통치를 했음에도 친일한다는 직관에서 어긋나는 점이 아닐까 합니다. 즉 친일을 하게 하는 더 강한 힘이 이 사회에 작용해왔던 거고, 그 힘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질 때 대만이라는 우리만큼이나 복잡 다단할 수밖에 없는 한 사회에 대한 이해가 시작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에겐 친일이 어떤 의미지만 다른 나라에겐 친일이 다른 의미일 수도 있다는 것. 예를 들어 친일이 여기선 반민족이지만 다른 나라에선 친민족이고 자유와 민주사회를 지키려는 갈망의 표출일 수도 있다는 걸 알면 단지 대만 애들은 뭘 잘 모르나 보다, 제가 했던 것처럼 제 시각을 강요하거나 몰이에 기반해서 우물 안에 앉아서 우월감을 느끼는 수준을 넘어서 타문화 한 곳에 입체적인 이해를 시작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긴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